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상과 교회의 다양한 이슈를 다루는 시간 레디온 진행을 맡은 이용렬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어느새 9월도 끝자락입니다. 추석이 지나고 나니까요. 덥다 해도 이제 가을이 오리라 싶습니다. 오늘 시대의 흐름과 변화를 읽어보는 편집장 톡에서는 항상 이맘때쯤이면 왠지 더 생각나는 곳이죠. 자주 돌아보지 못해서 미안함이 있는 농촌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특히 젊은 청년들,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이단 포교가 심각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레디온에서 늘 주목하고 또 경각심을 갖기 위해서 이단에 관한 이야기를 자주 해드리고 있습니다만 듣고 또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온전한 인터뷰에서는 이단 전문가 탁지원 소장님을 초대해서 자세한 이야기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한 주간의 교계 뉴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뉴스 이슈 기독교 연합신문 정하라 기자가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기독교 연합신문 정하라 기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전해주실 소식은요? 네, 매년 9월 10일은 세계보건기구가 전 세계의 생명의 소중함과 날로 증가하는 자살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서 지정한 세계자살 예방의 날인데요. 네, 매년 세계자살 예방의 날을 전후로 한국교회는 9월 첫째 주를 생명보듬주일로 지키고 생명 존중 문화의 확산에 힘쓰고 있습니다. 네네. 이에 대한 소식을 전하려고 합니다. 네, 우리나라 자살 문제가 정말 심각한데요.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굉장히 높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네. 우리나라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25.2명으로 OECD 국가의 평균에 비해 2배 이상을 웃도는데요. 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자살 사망자 수가 총 6,375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1% 증가했다고 합니다. 네네. 이 수치는 202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인데요. 사실 코로나 직후만 해도 이렇게 자살률이 높지는 않았습니다. 나만이 아니라 모두가 힘들다라는 인식이 이렇게 자살 위험을 일시적으로 낮췄다는 평가인데요. 네. 당시에도 일상 회복 이후에는 자살률이 급증할 수 있다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네네. 실제로 코로나 팬데믹 이후 사회적인 고립과 경제난, 우울과 불안 등의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네. 무엇보다도 생명과 관련된 문제인 만큼 한국 교회가 자살 예방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 노력을 이렇게 기울여지고 있습니까? 네, 자살이 국가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한국교회에서도 자살 예방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요. 특히 기독교 자살 예방 기관인 라이프 오프를 중심으로 자살 예방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9월 8일을 생명보듬주일로 선포하고 한국교회 목회자와 성도들이 생명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가지도록 독려했습니다. 이를 위해 홈페이지에 생명보듬주일과 관련된 예배문과 기도문을 공개하고 예배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제안했습니다. 네네. 그런 그 관심이 교회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일상에서도 이렇게 이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전국적인 캠페인도 벌이고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라이프오프는 시민의식을 일깨우기 위한 운동의 일환으로 지난 2014년부터 사람 사랑, 생명 사랑 걷기 캠페인을 전개해 왔는데요. 생명의 가치를 알리기 위해 지난 9월 8일 안양을 시작으로 오는 10월까지 전국 곳곳에서 캠페인을 열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그동안 음지에 머물러 있던 자살 유가족을 자살 문제 해결의 주체자로 세우기 위해서 법률 개정 서명 운동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이 한국이 자살 국가라는 오명을 하루속히 벗어야 할 텐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먼저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하겠고요. 또한 우리 주변을 자꾸 살피고 돌아봐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다음 소식 듣겠습니다. 최근에 딥페이크 기술로 음란물과 지인들의 얼굴을 합성한 영상을 텔레그램을 통해 대대적으로 유포한 성범죄가 발생했었는데요. 가해자들이 SNS를 통해 불법적으로 피해자 얼굴 사진을 합성하고 음란물을 만든 사건으로 세간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번 사건의 가해자 대부분이 10대 청소년이라는 사실인데요. 한국교회 차원에서도 논평을 발표하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기독교적인 차원의 윤리교육과 성교육을 진행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네네. 정말 피해가 굉장히 많이 큰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느 정도입니까?
네, 현재 경찰 조사에 밝혀진 바에 따르면 전국 100개 이상의 학교와 군부대에서 발생했다라고 하는데요. 네. 일각에서는 가해자가 22만 명이다라는 보도도 있었지만 오보로 확인됐고요. 국내 가해자 수는 정확하게 집계가 어렵다고 합니다. 다만 교육부 집계에 따르면 200여 명의 피해자가 발생했다고 하고요. 특히 대부분의 피해자는 중고등학생이 대부분이고 일부 대학생, 군인들, 교사들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피해자는 온라인을 통해 자신의 얼굴이 얼마나 유포되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더 큰 두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번 사건의 가해자 대부분이 70% 이상이 10대 청소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들은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음란물을 유포했을 뿐 아니라 직접 판매까지도 했습니다. 아이고, 네네. 이런 상황에서 교회는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까요? 네, 딥페이크를 활용한 영상물과 음란물 제작 유포에 대한 예방 교육과 인식 개선이 절실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기술의 발전 속도를 우리나라 사회 문화가 쫓아가지 못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성경적인 성윤리와 윤리관 교육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에 한국교회 언론에는 논평을 발표하고 이는 타인의 인격을 파탄내는 중대한 범죄라며 청소년을 대상으로 바른 성교육을 실시하고 기독교계에서도 선제적인 감시와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당부했습니다. 넥스트클럽 대표 남승재 목사는 한국교회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이란 것이 단순한 유의적인 도구가 아니라 생명을 탄생시키는 고귀한 것이라는 인식을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제안했습니다. 네네. 잘 알겠습니다. 네. 기술의 발전을 사회 문화와 인식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에 공감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인식 개선에 한국교회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정아래 기자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 이어지는 단신 뉴스 보시고요. 다음 출연자 만나보시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이 시대의 흐름과 변화를 읽어보는 편집장 톡 시간입니다. 오늘 편집장 톡에서는 목회와 신학의 백성우 편집장님과 함께 농촌의 현실과 중요성 그리고 농촌 목회 현장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편집장님. 안녕하세요. 정서적으로 가을하면 농촌의 풍성함이 이렇게 떠오르지만 현실은 이렇게 녹록지가 않은 것 같아요. 농촌 교회 현실도 마찬가지로 쉽지 않다는 얘기를 계속 듣게 되는데 농촌의 현실 어느 정도입니까? 농촌 또 가을 참 정서적으로 느낌이 좋지요. 하지만 현실적인 모습은 결코 낭만적이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죠. 네. 우리 사회가 마주하게 될 위기에 대해서 얘기할 때 보통 세 가지를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는 인구 감소, 그다음에 지방 소멸, 그리고 이제 초고령화. 이렇게 한국 사회에 마주할 위기를 얘기하고 있지만 농촌에서는 이 위기가 이미 현실이 된 지 오래인 상황이지요. 네. 2023년도 인구 주택 총조사 작년에 그 결과를 보면은 우리나라 인구 중에 50.7%가 수도권에 살고 계시고요. 지금 저희가 농촌, 흔히 농촌이라고 부르는 읍이나 면 지역에 사는 분들은 합해서 18.8%, 그러니까 5분의 1이 안 되는 거죠. 대부분의 젊은이들은 다 이미 도시로 떠나간 상태이고요. 농촌 지역은 저출산이 아니라 무출산 지역으로 이미 그렇게 파악이 되어져 있는 거죠. 그런 상황에 종교적인 측면도 살펴보면 도시화는 그래도 빠르게 진행되다 보니까 도시에는 그래도 종교적인 열정들이 다시 이렇게 발산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 왔지만 농촌 지역은 계속해서 종교적인 열정도 식어져 왔던 그런 시간들 계속 지나왔습니다. 뭐 앞서 조금 언급을 해주시긴 했습니다만 그렇다면 이 농촌의 현실을 볼 때 농촌 교회의 어려움도 뭐 이만저만이 아닐 것 같은데 뭐 주목할 만한 어떤 대안이 좀 있을까요? 예, 농촌 마을이 사라진다. 당연히 농촌 교회도 사라지게 돼요. 사람이 없습니다. 결국 점점 마을과 교회는 농촌에서 마을과 교회는 하나의 운명 공동체처럼 이렇게 좀 엮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랜 기간 동안에
농촌에 대한 지원 중심의 정책들이 이루어져 왔거든요. 근데 지원 중심의 정책은 자생력을 기르는 데 한계가 있고요. 지금처럼 급속하게 진행되는 소멸의 시간 속에서는 이 소멸의 한계를 극복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어떤 지원 방식보다는 농촌 내부에서 특별히 농촌 교회 중심으로 자생적으로 다시 살아나려고 하는 그런 대안적인 움직임들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확산되고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이제 마을 목회라고 하는 그런 형태의 목회이고요. 보통은 이제 교회를 생각할 때 저희가 교회, 성도, 목회자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걸 전환하는 겁니다. 교회의 목회의 중요한 패러다임을 마을 사람들, 함께 살아가는 마을 공동체 이런 방식으로 전환해서 목회적인 접근 패러다임이 바뀌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크게 세 가지의 사역 형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마을 살리기입니다. 마을 살리기. 교회가 나서서 예를 들면 비교적 농촌 교회 목회자들이 그나마 젊은 편입니다. 그분들이 좀 나서서 중요한 농사 기술들을 전수받아서 이렇게 마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어르신들이 많거든요. 교회가 나서서 농촌 지역의 마을 어르신들을 돌보는 노인 복지 사역도 교회가 감당하면서 마을 살리기 사역 하는 게 있고요. 이제 두 번째 부분은 마을을 만드는 또 그런 사역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살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면 그다음엔 좀 더 교육적인 질도 높이고 문화생활도 높이고 공동체 활동도 만들어가는 이런 중심의 교회가 이렇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마을 만드는 것도 있고요. 이제 세 번째 사역은 아무래도 결국 중요한 것이 농촌 지역으로의 인구 유입을 증대시키는 부분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결국은 농촌 마을이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는 인구 증대가 필연적인 부분이거든요. 이것을 위해서 교회가 또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목회적 노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네. 조금만 자세히 좀 얘기 부탁합니다. 예. 최근에 이제 귀농하고 귀촌하는 분들이 많이 있지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교회가 좀 나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만한 곳인 농촌을 잘 올 수 있도록 교회가 나서서 귀농 귀촌 사역들을 하는데 그냥 할 수는 없고요. 어떻게 와서 경제 생활할 수 있는지, 어떻게 마을 사람들과 함께 지낼 수 있는지, 어떤 공동체적인 장들이 마련되어 있는지 안내해주는 그런 상담 역할이 중요합니다. 예장 통합 같은 경우에는 이미 예장 귀농 상담소가 전국에 20개 정도가 운영되고 있어서 이런 사역들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농촌의 인구 유입과 관련돼서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게 이주민에 대한 사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가 보시면은요 상당히 많은 수의 농촌에 일하시는 분들이 이미 이주해 온 분들이거나 와서 이제 이주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또 그들이 가정을 이루고 살아갈 때 다문화 가정들이 농촌에 생겨나고 있거든요. 어떤 분들은 그 농촌의 다문화 가정이 점점 많아지니까 농촌의 다음 세대는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고 있습니다. 이 이주민에 대한 사역도 농촌교회에서 활발하게 하고 있고요.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인식 개선도 필요하겠고요. 또 우리 사회에 또 우리 문화에 특별히 기독교 신앙으로 이분들이 잘 동화되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역할들이 농촌교회가 잘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한 가지 점이 있습니다. 제안처럼 드리는 부분인데 인구 증대와 관련해서 보통 농촌의 인구를 바라볼 때 또는 이제 인구를 바라볼 때 우리는 거주자 중심으로 인구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에 주소를 두고 있고 이곳에서 계속 살고 있는 분들이 우리의 인구다라고 바라보고 있는데요. 하지만 실제로 이렇게 농촌 지역을 살펴보면 거주자뿐만이 아니라 농촌의 삶을 형성하는 데는 농촌과 관련된 경제적인 요소라든지 또는 관광을 온다든지 아니면 주말에만 와서 여기서 지낸다든지 하면서 농촌을 중심으로 생활하시는 인구의 숫자도 무시하지 못할 정도로 꽤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향후 농촌 지역의 인구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거주자뿐만이 아니라 이런 생활 인구를 중요하게 포함한 정책이 필요하겠고요. 마찬가지로 농촌 교회의 목회도 실질적으로 농촌의 삶을 형성하고 있는 이 생활 인구를 대상으로 하는 농촌 목회로 더욱더 풍성하게 세워가는 그런 방식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제안을 하게 됩니다. 네네. 참 생활 인구라는 말씀이 참 이렇게 딱 눈에 들어옵니다. 네. 이게 누구의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일인 것 같습니다. 농촌이 살아야 도시가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도농 상생을 위해 농촌에 대한 관심뿐 아니라 농촌 목회에 대한 관심과 기도 부탁드리고요. 백 편집장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온전한 인터뷰로 넘어갑니다. 자, 이번 수서는요,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들을 성경적 시각을 통해 바라보는 온전한 인터뷰 시간입니다. 부산 성시와 운동본부 이단 상담소와 사이비 이단 종교 전문 연구기관 현대종교가 지난 8월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요, 이단 상담소를 찾은 내담자 가운데 청년층이 64%로 집계되었다고 합니다. 청년들이 이단에 쉽게 노출되고 있는 심각한 상황인 만큼 오늘 온전한 인터뷰에서는 현대종교의 탁지원 소장님을 초대해서 청년들이 이단에 쉽게 노출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어서 오세요.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예, 이거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예전에 참 사랑을 많이 받았고 또 이단 사이비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는데 이렇게 100회 지나서 귀한 특집 시간에 초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부산 성시와 운동본부 이단 상담소와 현대종교에서 발표한 집계 내용이 정말 충격적입니다. 네, 이단 상담소를 찾은 내담자 중에 청년층이 64%로 집계되었을 만큼 많은 청년들이 이단 문제를 경험하고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네. 어느 정도로 심각한 상황입니까? 이단 상담소 같은 경우는 이단에 빠졌거나 주변 사람들이 이단에 속해 있을 때의 도움을 요청하는 기관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더 심각하다는 건 네. 저희도 청년들의 상담들이 굉장히 많은 편이지만 저희는 질문하거나 문의하거나 내가 다니고 있는 교회가 건전한 곳인지에 대한 가벼운 질문들이 좀 많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단 상담소의 청년들이 60%가 넘게 상담이 왔다라는 건 주변에 이미 이단에 빠져 있거나 내가 이단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의 이 문제를 풀어보려고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건 좀 저희들에게 질문 오는 것보다는 좀 더 심각한 상황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이 있는 사람들보다는 청년층이 더 열심하고 또 열정을 갖고 그 조직을 잘 이루어갈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청년들에게 초점을 맞추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도 이 고3에서 대학 갈 때가 이단 사이비에 가장 많이 빠져지는 때이고요. 네. 또 심지어는 군대 그리고 유학, 취준 그리고 결혼까지 통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그 폭을 넓히고 그 조직원들을 좀 더 넓히기 위해서 하여튼 청년들이 있는 곳이라고 하면 이단들의 활동이 없는 곳이 없다라는 것이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이단들의 가장 중요한 타깃이고 네. 또 활동 범위 중에 하나인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네네. 뭐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도 이렇게 포섭하고 그런다면서요? 왜냐하면 이제 K-팝이나 K-컬처가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많이 높인 것만큼 K-이단이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한국에서 온 사람들, 한국에서 온 종교, 한국에서 온 문화 활동들은 이제 웬만해서는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런 K-컬처, K-팝에 편승하여서 한국의 이단들이 더 많은 활동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포교가 예전보다는 참 쉽게 진행되어지고 있다라고 해서 참 염려와 걱정이 좀 많이 큽니다. 조금 더 방심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다시 청년 얘기로 좀 돌아가서요. 예. 청년층을 포섭하기 위해서 네. 주로 청년층의 고민과 관심사에 초점을 둔 방법들을 이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주로 어떤 방법을 사용하는지 또 새롭게 생긴 신종 접근 방법들은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예. 네. 예전에는 오프라인 방법들이 많았죠. 밖에 나가면 뭐 도에 대해서 관심 있냐, 기에 대해서 관심 있냐, 네네네. 그리고 뭐 영어 공부 한번 같이 해보지 않겠나. 뭐 예. 그래서 설문조사 같은 걸 했는데요. 네. 이제 시대가 바뀌어지면서 코로나를 겪은 다음엔 유튜브의 활동들이 가장 많아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여전히 SNS나 뭐 온라인의 활동들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만나지 않아도 청년들이 온라인에 익숙한 그런 세대이다 보니까 청년들이 원하고 있는 뭐 결혼이라든지 연애 또는 뭐 취미 활동이나 직업, 취업 이런 여러 가지의 것들로 이단들은 그 친구들의 필요한 상황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건 뭐 당연한 일이겠죠. 그래서 교회도 신천지 같은 경우는 3년에서 10년 정도 교회 안에 들어와서 우리 신자 성도님들의 아프고 기쁘고 감사한 일들을 파고들다 보니까 숟가락이 몇 개인지 젓가락이 몇 개인지까지 알 정도이다 보니까 이 청년
청년들이 겪고 있는 애환들, 어려움들, 감사, 기쁨, 그리고 목적, 목표, 삶의 그런 여러 방향들에 대해서 알고자 하기 위해서 특별히 많이 쓰는 방법들이 프랜차이즈 카페 같은 데를 좀 가보시면요. 네. 좀 뭐 어여쁜 자매라든지 좀 잘생긴 훈남이라든지 접근해서 뭐 MBTI라든지 애니어그램, 도형 상담, 미수 심리치료 이런 방법들로 접근하면 이 친구들의 성격이나 유형 그리고 원하는 바 활동 상황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다 보니까 네. 이런 것들로의 진화가 계속 되어지다 보니까 요즘은 제일 많은 게 MBTI 방법들이 좀 많은 것 같고요. 네. 혹시 우리 집사님은 퍼스널 컬러 테스터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옷 자기의 어떤 피부의 색깔에 맞게끔 옷까지 정해주고 그렇게 맞춤형 이렇게 그 친구가 원하는 아주 사소한 것들부터 취미 활동까지 해서 모든 것들을 충족하고 책임져 주다 보니까 너무 마음에 들고 매력적인 것이 요즘에 MZ 세대들에겐 딱이다 싶을 정도로 관심을 갖게끔 하는 방법들이 아주 오래전부터 계속 진화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아무리 이단 조심하라고 해도 청년들이 그 대처와 경계와 예방을 계속 우리가 곱씹지 않으면 쉽게 미혹되어지는 사례가 너무 많습니다. 참 이건 한국교회가 좀 더 관심을 크게 가져주셔야 될 부분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조금 더 방심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자꾸 들게 되는데요. 네네. 그 또 요즘 젊은 층들은 인스타그램을 많이 하잖아요. 네. SNS로 이렇게 접근하는 그런 경우도 이렇게 많이 있겠습니다. 예, 그거는 뭐 청년들이 당연히 뭐 우리가 뭐 부모님들하고 대화할 때 우스갯소리로 대화하지 않고 톡으로 한다라고도 하고 SNS로 대화를 한다고 네네네네. 할 정도로 다음 세대에게는 사실 그 온라인 SNS의 그 교제가 더 편하고 또 이 친구들의 지금의 상황에 맞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특별히 유튜브 같은 경우들이 대세이다 보니까 네네. 요즘에는 유튜브 시청을 통해서 이단에 빠져지는 상황이 예전에 신천지보다 더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도 하고 있고요. 네네. 또 중고 플랫폼 우리 집사님도 좀 사용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당근마켓이나 여러 가지 중고 플랫폼들의 공지가 예전에 좀 떴던 적이 있습니다. 네. 사이비 이단 종교 쪽에서 동네 친구를 만들거나 동네 취미 활동을 같이 하자라고 하는 그런 방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좋은 물건을 싸게 판매하는 방식으로 해서 접근하는 방식으로 설마 중고 플랫폼까지 이단들이 활용할 거라고 저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좀 더 디테일하게는 이 물건을 팔고 살 때 신학적인 서적이나 뭐 성경 관련되어진 말씀이라든지 이런 내용물들을 판매할 때는 이 사람이 기독교인이다 라고 해서 기독교인인 걸 알고 파고드는 조금 더 특정인에게 접근하는 이런 사례까지 있다라고 하니까 제가 30년 넘게 사역하면서 강의 중에 또 상담 중에 이런 중고 플랫폼 이야기까지 할 거라고 저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지금 처음 없었습니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중고 플랫폼도 이단들의 전략 중에 하나이라고 하면 정말 어떤 것도 네네. 이단과 뗄래야 뗄 수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한 번만 더 검증해야 되는 그 습관이 중요하다는 말씀 오늘도 다시 한번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이단에 빠진 청년들이나 사람들의 심리는 어떤지 그것도 좀 궁금하고요. 상식적으로는 예. 문제를 인식할 것 같은데 실제로 네. 문제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 예. 그런 이유도 또 좀 궁금합니다. 또 그 반대로 문제로 인식된 후에도 쉽게 빠져나오지 못하는 이유, 예. 네, 무엇일까요? 저희가 한번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단에 빠지는 심리는 뭘까? JMS에서 이단 빠진 자매를 한번 구출해냈던 적이 있는데 이 자매가 그것이 이단인 건 제가 이제 확신한다. 하지만 저 사람들에게 받은 사랑은 평생 동안 잊을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단 대처 사역이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걸 깨닫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긍정심을 심어주고 자신감을 심어주는 그런 마음들의 첫 번째가 있고요. 리셋 증후군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동안의 실망감, 그동안 살아왔던 한계들, 실수들 다 있고 처음부터 우리 조직에서 다시 시작하자는 겁니다. 리셋 증후군이라고 하고요. 또 우리가 많이 들어본 것 중에 에펠탑 효과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에펠탑이 옛날에는 뭐 별반 프랑스에 그렇게 명물이 될 거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놓고 계속 보다 보니까 이것이 왠지 큰 상징으로 여겨질 수 있어. 이번에 올림픽에도 큰
상징이 되어졌는데 네. 에펠탑 효과라는 게 계속 보고 만나고 교제하면서 이제는 더욱더 흥미와 관심을 끌게끔 하는 그런 효과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또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하게 잘 알려진 가스라이팅. 네, 이걸 가스라이팅. 모든 조직원들이 함께 진행하다 보니까 네. 결국은 이 가스라이팅은 개인이 아닌 조직들이 이루어갈 때는 이거는 뭐 이 견뎌내기가 풀어내기가 또 빠져나오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어느 정도의 관계가 형성이 되어진다부터는 인지부조화 현상이라고 그래서요. 네네. 자기가 믿고 있는 것이 잘못되어진 걸 봤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나오지 못하고 내가 선택한 건 절대로 틀리지 않을 거야 라는 마음이 많습니다. 정리하면요, 잘 준비가 안 되어 있을 때는 무대응이 제일 좋다는 겁니다. 괜히 관심 갖고 우리가 서로 대화할 필요는 없습니다. 네네. 하지만 저들도 불쌍한 영혼이니까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준비된 가짜들, 우리는 준비가 안 된 진짜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졌던 거니까 앞으로 준비하기 시작한다면 준비된 진짜는 절대로 준비된 가짜에게 지지 않고 승리하고 항상 깨어 근신하고 경계하고 예방하자. 그런 분들이 저는 찐 우리 크리스찬 네네. 건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유, 한마디 한마디 정말 중요하고 가슴에 와닿는 그런 말씀이신데, 근데 이제 중요한 질문 한 가지 더 드리면요. 네. 어쨌든 그 이단에서 나와서 다시 교회로 돌아올 수 있는 청년들, 성도들 정말 많을 텐데, 네. 이 안타까운 것은 말이죠. 이단 회심자에 대한 그 일반 교회들의 반응, 오히려 반기지 않고 꺼린다는 그런 조사 결과도 있더라고요. 이런 많은 의미가 있겠죠. 예전에 저희 슬로건 구호 중에 이런 게 있었거든요. 현대 종교는 이단의 아픔을 겪는 사람들의 못을 뽑겠습니다. 교회는 그 상처를 치유해 주시길 부탁합니다라고 하는 슬로건으로 저희가 활동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분들 돌아온 탕자처럼 안아주고 섬겨줬을 때 더 뜨거운 간절한 우리 한국교회의 일원으로 설 수 있을 텐데 네. 그분들은 이제 그렇게 교회에서 방어막이 쳐지면 다른 이단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네네. 그럼 우리는 이젠 더 이상 한 영혼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하는 기도나 찬양이나 말씀은 그만 두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고요. 항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교회들에서 좀 긍정적으로 이 문제를 좀 받아들여 달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좀 오늘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네. 편하게 말씀드려야 되는데 제가 갑자기 화가 나갔고요, 집사님. 네네. 자,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텐데요. 끝으로 그 청년들의 이단 포섭에 대응하기 위해 준비하고 기도해야 할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나눠주시면 좋겠고요. 더불어 소장님이 앞으로 그 계획과 기도 제목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수능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귀에 못이 되도록 제가 말씀을 계속 드리네요. 자주 고3 아이들이 너무 이단에 많이 빠진 소식이 들려오니까 오늘도 저는 이 귀한 방송을 통해서 우리 고3 아이들 위해서 기도하는 그 새벽 기도의 시간에 한 번만이라도 이단 문제에 대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아이들 수능 시험 끝나자마자 가고자 하는 대학에 활동하는 이단, 그리고 요즘에 SNS나 오늘 주제인 것처럼 온라인이나 유튜브로 활동하는 이단들이 신입생들, 새내기들, 우리 청년들에게 어떻게 접근하는지에 대해서 한 번 정도 교회마다 또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혼자만 경각심 갖지 마시고요. 더 많은 분들에게 좀 나누어줄 수 있도록 주변에 있는 고3 아이들에게 전해줄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고 또 청년들, 대학생들의 열심과 열정은 한국교회도 소중하지만 이단들에게도 소중하기 때문에 청년들이 있는 곳은 어느 곳도 이단이 없는 곳은 없다. 우리 청년들 지금도 너무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어서 이단 얘기까지 제가 부담을 드려서 죄송한 마음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여러분들의 것을 준비해 주실 때 이단에 넘어지면서 열심히 여러분들이 꿈꿔왔던 것을 그렇게 망하고 또 중지하고 또 여러분들이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이단 문제 조금만 더 관심 가져주시면 절대로 여러분들이 아프고 힘든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올해가 저희 선친인 고 탕명환 소장님의 30주기가 되어지는 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버님 30주기 때까지 모든 정보들을 저희가 전산화해서 이제는 한국교회 모든 구성원들이, 교역자님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의 완성이 이제 어느 정도 다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저희들의 자료와 정보들을 저희 현대종교로 연락 주시면 필요한 여러 설교 자료나 이단 대처 자료들, 초등학생들부터 어른들까지 모든 정보들을 함께 공유할 수 있으니까 저희들 그동안 응원해 주셔서 귀한 결과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고요.
또 하나 기도 제목은 요즘에 좀 고소 고발이 좀 많아졌습니다. 네네. 그래서 엊그제 또 고소장이 2장이 날라오고요. 아. 또 아침마다 저희 홈페이지에 해킹과 디도스 공격이 거의 매일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네. 그동안 승수하고 저희들이 잘 버텨냈던 건 우리 시청자 또는 성도님들의 기도 덕분이었던 걸 제가 이 시간 빌어서 인사드리고요. 조금만 더 저희들 기도해 주시면 저희가 더 열심히 빚진 마음을 갖고 이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 오늘 방송에도 이렇게 초청받아서 더 큰 힘 갖고 사역 잘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네. 아우,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아, 청년들의 공통 주제인 취업과 진로 고민에서부터 호기심과 순수함까지 포교 수단으로 이용하는 이단들의 모략 포교 공세에 더 이상 주의와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주변에 말이죠, 이단으로부터 피해를 입고 있는 청년과 성도가 있다면 현대 종교나 가까운 이단 상담소로 찾아갈 수 있도록 연결해 주셔서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전해주신 탁지원 소장님, 앞으로도 더욱더 건강하시고 자주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네. 레디온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